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2개국의 상호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턴 최대 70%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막판 협상을 압박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늘 무역 상대국 12개 또는 15개국의 상호 관세 서한이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nding letters out on Monday having to do with the trade deals. Could be 12, maybe 15. 서한은 현지 시간 7일, 우리 시각 오늘 오후부터 발송되는데 대상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율은 적게는 10%, 많게는 70%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유예 종료는 8일. 미국 재무장관은 시한 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선 다음 달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very busy over the next 72 hours. If you don't move things along, then on August 1st, you will boomerang back to your April 2nd tariff level. 베서트 장관은 일부 국가와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면서 아직 협상에 나서지 않은 최대 100개국에도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입니다. 백악관은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국가의 한정에 협상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위성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미 간 관세 협상과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위 실장 미국에 도착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인근 공항으로 입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관세 협상이 중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미국 측 대화 상대를 만나 협상이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 예정인데요. 이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가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될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 관세 협상에 적극 관여해온 인사는 아니지만 통상과 무역할 거 없이 관계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이 협상에 충분히 기여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통상 안보 협의가 중요 국면으로 움직여 고위급 관여가 필요하다며 서로 명료해진 입장을 갖고 판단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결단할 순간이 올지에 대해선 협의 내용을 한국에 갖고 가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봐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세 협상에서 여러 이슈가 협의 대상이 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해 방위비 문제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도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위 실장은 조속히 하자는 공감대는 있고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 실장은 내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당국자들과 한미 현안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미 양국의 현안과 접점 모색하기 위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미국에 급파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호관세 유예 기간 내일 종료입니다. 앞두고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이제 12개국 상대로 상호관세 발효일 8월 1일로 미루는 대신 최대 이제 70%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최후 통첩 이러면서 선택을 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에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한 9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중국하고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합의가 됐지만 지금까지 관세에 대해서 합의된 것은 베트남하고 그리고 베트남하고 영국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이 아주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직접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의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결정적인 순간일 때 도망간다라고 하는 뜻에서 타코라고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편지를 보냈고 또 한편으로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관세가 내일부터 적용이 되면 이것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협상 공간을 좀 열어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일단은 상호 관세율 적은 서한 12개에서 15개 나라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서한을 받을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예. 지난 3월 달에 베센터 미 재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 더티 15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 15나라를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상이 될 나라들은 뭐 뻔한 거죠.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대상이 될 텐데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그리고 이제 캐나다, 태국, 뭐 인도 이런 순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15나라 중에서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이렇게 빠지면 대충 이제 12세 나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편지를 보내겠다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만 이렇게 쏙 빼고 편지를 보내겠느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편지 받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그 자세, 스탠스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동맹 무기라도 할 만은 하겠다. 아니란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위치를 좀 취해야 할까요? 일본의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일본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을 이제 고려해서 이런 말을 이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7월 20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의원들 중에서 한 반 정도가 3년 임기를 마치고 이게 새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그 지지율은 20%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관세율, 자동차에 대해서 25%, 철강, 알루미늄 50%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쌀 수입을 하게 되면 이건 뭐 패배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을 향했다라기보다는 일본 국내를 향해서 한 그런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한구 통속교섭본부장을 벌써 2주째냐 1주 네. 보내고 갔다 와서 바로 또 보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유승남 안보실장까지 가서 가세를 이제 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면 결국은 국가 이익에 손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 의지와 내용을 보여주되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서 위성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까지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보와 통상의 최고위급이 다 미국에 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인 압박이 좀 나서는 모양새인데 두 사람이 맡은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제 원래 자기의 임무죠. 이제 결국 이제 관세 문제라든지 예. 통상 문제라든지 기술 협력이라든지 양국 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이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통상이나 이게 관세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한테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 역할을 지금 예.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합의했던 것이 7월 패키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 오늘이 7일이니까 예. 그래도 한 3주 정도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7월 달 내로 우리가 이걸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자라고는 7월 패키지 딜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좀 설득해 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마 두 사람의 임무와 역할은 조금 다르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일단은 뭐 7월 패키지 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세 협상이 주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부가 국방비 증액 그리고 또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이런 문제들도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관세 문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는 예. 말을 아마 한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스톱 쇼핑이라는 것이 이게 관세 문제, 통상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 문제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스톱 쇼핑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안보실장도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실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있겠죠.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아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토에 요구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5% 정액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구매해야 될 여러 가지 첨단 뭐라고 할까요, 무기 체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통상 문제, 관세 문제 이거하고 안보 문제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교섭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교섭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위성락 실장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하고 얘기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로 짧게 여쭤볼게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 그런 그 군사비 그 증액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협상은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국방비 정액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5%의 국방비를 올리기로 했는데 실질 국방비는 3.5%까지 올리는 거고 1.5%는 간접 국방비거든요. 대한민국도 그런 방법으로 길게 2035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짧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한미 양국 정상회담 언제쯤 이뤄질지 구체적인 일정 정해질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달 말, 다음 달 초,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가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적정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8월 달은 안 넘겼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8월 1일부터 이제 관세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말 이전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한국의 대미 외교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거기에 조율된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4, 5년 동안에 정책을 이렇게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빨리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 1일부로 관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무 차원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한두 개 정도 남은 것은 최종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걸 타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말 이전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현안들 미국에서부터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인선 작업이 지연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소속 국회 신임 상임위원장단과 만찬을 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 한병도 의원 등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임시국회 시작에 맞춰 추경안 처리 이후 대책과 검찰개혁 등 입법사항, 정책 과제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14일 예정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내실 있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각 장관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위 구성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주말 동안 인선 작업이 지연된 탓인데 당의 약한 고리인 중도, 수도권, 청년의 방점을 둔 인선에 난항을 겪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혁신위엔 비상계엄과 지난 대선 이후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갈등을 극복하고 쇄신 방향성을 제시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혁신위가 출범되면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에서 당 혁신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동안 3대 특검부터 국무총리 인준, 30조 규모 추경까지 거대 여당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는데 7월 국회도 살얼음판이 될 전망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줄줄이 앞두고 있고 검찰개혁 등 쟁점 법안들을 두고도 대치가 예상됩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부터 줄지어 예고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임 장관 후보자 중 7명이 기초검증을 마친 현역 의원인 만큼 청문 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켜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장 노동자, 검증된 정치인 등 능력과 실용, 국민 통합의 내각을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한방 없이 김민석 총리 임명을 허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 전국에서 검증 수위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정동영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과 권오을 후보자의 겹치기 근무 의혹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인데 민간 출신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해충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의혹이 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청문회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상임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 걸림돌인데 국민의힘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청문회에서 문제를 최대한 부각해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수건과제인 검찰개혁 완수를 예고하며 7월 국회에서도 검찰개혁 4법 등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9일 예정된 입법 공청회부터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걸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도 협치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7월에는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별개로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같은 쟁점 법안 처리와 함께 검찰개혁 입법 논의도 본격화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여당 상임위원장 그리고 원내 지도부와 만나서 주요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TF를 발족합니다. 9일에는 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10일에는 당대표 후보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당대표 경선 레이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혁신위가 이번 주에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검찰 조작 기소 TF, 네. 구체적인 역할이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뭐가 조작 기소라는 거예요? 네, 우선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이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대북 송금 사건 자체가 정치 검찰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TF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이런 공작을 지시하고 관여한 건지 밝히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 역시 그동안 이 사건이 희대의 검찰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적힌 국정원 첩보 보고서 등을 근거로 들면서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국정원 보고서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도 TF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미 법원이 한 차례 국정원 보고서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대북 송금 의혹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7년 8개월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들처럼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도 공판 준비 기일 아직 잡혀 있습니다. 22일로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변호를 맡은 김희수 변호사를 국정원 보고서 등을 볼 수 있고 예산과 인사를 아우르는 사실상 2인자인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이해 충돌 논란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두고 여야가 굉장히 강대강 대치인 상황인데 이 법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전망입니까? 네, 지도부 입장은요. 추석인 10월 6일 전에는 검찰개혁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검찰은 기소권만 남기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속도전 어느 정도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민주당이 자진삭감했던 검찰 특활비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를 두고 참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있어요. 네, 이 사흘 전에 국회를 통과한 이 추경안, 31조 추경안의 일부인데요. 이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시킨 대통령실 특활비, 그리고 법무부 특활비, 검찰 특활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절반 정도 부활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안 표결에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고요. 범여권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김용민, 민영배, 장경태 의원 등도 기권표를 행사했는데 그래서 기권표가 총 포함해서 11표나 됐습니다. 추경안 처리 전에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방향이 잘못됐다, 급하게 가면 안 된다 이런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특활비를 끼워 넣어서 늘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검찰 특활비를 함께 증액한 거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활비를 증액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긴 어려우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함께 늘리게 되는 식으로 총대를 맨 셈이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정권 출범 30일 만에 다시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건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논란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특활비를 책임 있게 쓰고 사용처를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이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막상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혁신이 오늘 출범할 계획으로 알려졌었는데 조금 미뤄지는 분위기예요. 이번 주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당초 오늘 출범하려고 했던 안철수 혁신위 인선 작업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당내 구주류와 친한계 사이의 갈등을 청산하는 것부터가 안철수 혁신이 과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혁신위 사례를 보면 2022년 최재형 혁신위, 2023년 인유한 혁신위 등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는 아직까지 냉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안철수 혁신안을 지도부가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8월 전당대회에는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경태 의원 당권 도전 시사했고요. 장동혁 의원이나 장성민 전 의원도 당권 도전을 시사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정치권이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통과와 국무위원 인선 등 국정 운영 전반에서 야당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소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야당과의 대화에 직접 나서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국방예산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방초소 시스템 개선, 아파치 헬기 도입을 위한 사업 등 군 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900여억 원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군 간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이사 비용과 당직 근무비 등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증액안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한 12조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을 언급하며 현금 살포를 위해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방위원회에서 국방 예산 삭감 논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방위 차원의 규탄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결국 국방 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국가안보는 정권의 섬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삭감된 군 예산은 계약 지연 등으로 편성이 불가능한 불용 예산이었다며 국민의힘이 확인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총 5개의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총기 노출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체포영장 집행방해부터 계엄 문건 조작, 허위 공보활동 등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호처에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후 실제로 무장 경호가 이뤄지고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조작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계엄 당일 배포된 선포문에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서명란이 없었는데 계엄 해제 후 작성된 선포문에는 서명란이 포함되는 등 조작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마수 시간입니다. 네, 성추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국방 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정은 지속 소통 협력하여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현금 살포하면서 국방, 안보 예산은 깎았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짓 선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삭감된 내용들, 국방비 관련 예산들은 추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쓰이지 않았을 예산, 그러니까 불용 예산입니다. 원래 국방 방위 쪽 예산들은 불용 예산의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예를 들면 120mm 자주 박격포 같은 경우는 원래 사기로 했던 곳에 탄 규격이 불일치한 것으로 밝혀져서 이제 구매를 안 하게 된 것도 있고요. 특수작전용 권총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저렴하게 구매가 돼서 차액이 발생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관사 및 간부 숙소를 신축하기로 한 비용 이것들도 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야 추진될 수 있는 건데 연내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제 협정이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면서 올해 신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쓸 수 없는 예산들을 불용 예산들을 다 이렇게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갖고 현금 살포용 예산으로 사용했다. 사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놀랍지도 않은 것이 작년에 677조의 예산 중 4조 원을 삭감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올해 국방예산 61.9조 원입니다. 그중에 905원이 불용예산 쓰이지 않을 돈을 삭감했다고 해서 국방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누가 믿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신 불용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용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 왕왕 있는 게 사실인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불용 예산 삭감을 전혀 논의 없이 추진했다. 이 부분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군인 간부들 이사 화물 지원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깎이면 지금 듣기로는 군대에서 이사 지원비가 부족해서 이사 청소나 또 그런 일들을 할 때 군인 간부들이 직접 지갑을 여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 왜 야당을 배제했냐. 아마도 저는 그 처음에 들어갔던 예산이 아닌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우리가 추후에 다루게 될 이 특활비 예산 논란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논의를 거부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아마 이 논의 시기를 전 놓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민주당 측에서는 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편성 불가능한 불용 예산이었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야당과의 협의 없이 국방예산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형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불용이라는 것은 확정되는 시기가 연말이 돼야 확정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올 본 예산 때도 3,400억 원을 그냥 깎았어요. 그러면 국방비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100억 원 깎았다, 900억 원 깎았다. 그럼 3,400원 깎은 부분을 돌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사실은 뭐 국민께 나눠주는 돈 플러스 특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깎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깎는 과정도 정부에서 편성은 사실 쥐어짜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비상경제 TF 짜가지고 방위사업청에 해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을 막기 위해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방위에서 해야 되는데 국방위의 위원장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아마 그래서 패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 심사권 자체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뭐 허위라고 말씀 주시는데 본 예산 대비 깎은 거에 또 깎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추경안은 야당이었던 지난해 삭감했었던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가 복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도 뜨거운 공방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언제 그랬냐는 듯 부활시켰습니다.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략시킨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제 여야 관계를 고려해서 뭐 그런 정도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뭐 야당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렇게 뭐 무조건 다시 특활비를 부활시켰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당시 논의됐던 사정 이런 부분 고려하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 대통령실에 설명하는 것 같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2024년 12월, 11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이 2024년 특활비에 대한 증빙을 하라는 요구, 그러니까 영수증까지 다 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2025년에 편성한 예산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소명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다는 거고요. 뭐 여나 야나 대통령실이나 뭐 그 국정원이라든가 검찰 경찰의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용처라든가 아무리 특활비가 기밀성 이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명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 또한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 대통령실의 특활비 소요가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저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과 같이 다시 이제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잘 쓰고 잘 소명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입장을 좀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일을 잘했으면 특활비 삭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삭감됐던 부분이 일단은 여당이 되고 나선 플러스가 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특활비 논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민주당 저런 주장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그러는 거죠.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활비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약 사범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검거할 수 있겠습니까? 간첩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하는 게 몇십 년 동안 존재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을 잡자마자 특활비를 부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특활비가 민주당이 그 얼마 전에 특활비를 삭감했던 건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극단적인 그 당시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실의 특활비까지도 그냥 전액 삭감할 수 있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힘을 보유했기 때문에 특활비까지 삭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진솔하게 잘못했다. 그렇게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개혁과 모순된다는 반발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민영배 의원인데 SNS에 공개적으로 이 내란 검찰에 다시 먹이를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외에도 검찰 개혁을 좀 강하게 주장하시던 의원분들이 기권을 하시거나 반대 의사를 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부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완료된 이후에 이 특활비를 집행한다라는 말씀을 부대 의견을 달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검찰 개혁 통해서 검찰 해체하려는 것 아니냐, 해체하려는 집단에 특활비를 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검찰을 해체한다기보다는 기능을 분리하겠다, 그걸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를 기능 분리에 따라 적절하게 배능을 그 특활비 역시 분리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주장 역시 그렇게 적절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혁신위원회가 이르면 오늘 출범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인사 구성 문제 이유로 좀 지연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아마 지도부 등과 인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불가피하거나 바람직한 면도 각각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전권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 혁신위원을 지도부와 상의한다는 것 자체는 혁신의 제한 또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 부분 자체가 다소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혁신위가 어쨌든 혁신위를 구성하고 나면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여론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선에 왜 졌는지에 대한 지도부나 혁신위원회 자체 논의보다는 바깥에서 보는 시각 또는 당원들이 보는 시각을 반영해서 어떤 혁신한 방향을 마련해야 될 것이지, 지금 지도부와 혁신위 안철수 의원이 독단적으로 혁신 방안을 정한다? 저는 그러면 지난번 혁신위가 실패했던 것처럼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계열이든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당원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뚫고 넘어가려면 혁신한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론을 취합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당원 지도부와 또 협의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도부와 협의가 아니고 당원이죠. 당원들이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거 예를 들면 뭐 인적 청산이든 어떤 것이든 당원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본인들이 혁신 또 좌표를 설정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당내 일각에서는 뭐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당 지도부가 혁신위에 정권을 줘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적 청산 요구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당원들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상대당에서 보실 때는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전 정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정권을 줄 가능성이 매우 낮죠. 왜냐하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결국 주류 세력들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혁신의 대상이랑 다름없는 그 주류 세력들이 사실상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거부하고 본인들이 또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 사람이 비대위원을 구성하고, 그 비대위원도 구성 면모를 보면은 사실 혁신을 이야기하던 사람들보다는 주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혁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과연 이런 혁신위에 지금의 주류 세력들이 정권을 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뭐 인적 청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선까지 3년이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남권 국회의원들이 과연 불출마 선언하기에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내년 지방선거 때 그럼 현역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주류 세력들이 좀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기득권 포기를 선언할 것인가, 그런 기류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혁신위가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전권 얻는 혁신위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선 때 김문수 후보의 지역 득표율인 67%와 비교를 해보면 한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김문수 전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첫 번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그 당시 여당이었죠. 여당에 대한 지지율.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율.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른바 반명 심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패배했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명 심리로 그 국민의힘을 그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그런 반명 심리로 인해서 반사적 효과를 얻었던 게 한 30%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정도 생각을 거의 갖다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67에서 30을 빼니까 37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35% 정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아프겠지만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대구 지역 TK에서만 있는 그러한 그 심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그 현상이 아닐까 싶고 이러한 현실을 국민의힘 직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여론조사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상 대선 패배 이후에 지지층의 이탈은 늘 있어 왔는데 이번은 양상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과거 민주당으로서의 정권 교체 이후에 나타났던 일부 보수층의 이완하고는 결이 다른 게요. 지금 TK나 PK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일종의 실용 그리고 중도적 그리고 더 확장해서 중도 보수까지 입장이 실제 국가 운영에 반영될 경우에 TK나 PK에서 기존과 다른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지지하는 양상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안에 이게 지금까지의 전면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길이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보이는 혁신 관련된 당내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친윤과 친한 등등의 어떤 계파적 갈등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신의 TK나 PK에서 돌아선 민심이 다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야권에선 최소 3번 정도는 소환 조사를 한 뒤에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었는데 2번만 한 뒤에 청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특검의 자신감이죠. 왜냐하면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해도 정상적인 절차는 최소한 한 서너 번 정도는 대통령을 더 소환한 다음에 충분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소를 거의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절차일 텐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을 구속하면 기소할 때까지 시간이 짧아져요. 왜냐하면 구속기한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일단은 2번만 딱 하고 아직 조사할 게 많이 있다라고 특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뭐 이제 특검에서는 무슨 뭐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게임은 끝났다라고 특검은 생각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러한 그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기소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 혐의 등 5개 혐의가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조기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5개 혐의가 모두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또 5개 혐의에는 외환 혐의는 담지 않았거든요. 영장에. 그거는 어떤 이유인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뭐 입증, 그러니까 증거에 의해서 범죄 사실에 대한 이 입증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명 정도면 되는데 이 범죄 혐의 사실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개연성 있게 확인하면 되는 정도인데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5개 혐의 관련해서는 상당한 증거, 진술과 물증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뭐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에서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쭉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증거 인멸과 관련된 내용들이 범죄 사실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의 필요성도 상당히 다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사실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의 몇 가지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것 외에
노상원의 수첩이라든가 예. 실제 외환 유치 내지 일반 이적죄,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을 완벽하게 구성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머지 5개 범죄 사실로 일단 구속을 한 후에 외환죄 관련된 수사를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발부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국무위원들과 관련된 그 혐의 이런 네.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형소법 208조에 보면 한 번 구속됐다 풀려난 사람에 대해서는 예. 동일한 범죄 사실로 추가 구속을 못 해요. 근데 동일한 범죄 사실의 의미와 관련돼서 결과와 수단 관계의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 사실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의 국무위원 시작부터 끝까지 그 실행까지 전반적인 전체 과정에 대해서 동일한 범죄 사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저걸 별도의 범죄 사실로 서너 가지를 넣었지만 가장 주된 것은 특수고문 집행 방해하고 직권남용, 서버 기록 그 삭제 지시죠.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영장 발부의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면서 무리한 청구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성추현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대통령 측의 입장이 좀 설득력이 있다 보시나요? 저는 전혀 설득력 없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건의 중대성도 있지만 저는 이 증거인멸 우려가 그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큰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뭐 비화폰 삭제 지시뿐만 아니라 이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뭔가 이 범죄를 덮기 위한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외부에 있을 경우 뭔가 본인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 입증보다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지금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특검에서 판단을 하고 청구한 것이라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전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부가 되지 않고 예.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지금 추가하지 않은 넣지 않은 혐의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넣어서 또 청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구속영장은요. 예. 기각이 돼도 그러면 기각이 되면은 왜 기각을 했는지 판사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문제가 되고 그게 결국은 숙제가 되는 거니까 그거 보완해가지고 다시 재청구하면 구속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컨대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도 1차에서 영장 기각됐다가 보완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된 게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특검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구속영장 발부를 지금 자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차, 3차 그 계속 보완해가지고 그러면 발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과 정혁진 변호사님께 짧게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된 지 120일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구속 여부 어떻게 보세요? 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도 상당히 이루어졌고 지금 쭉 다 같이 뭐 공통으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관련 참고인 내지 공범들 진술 과정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회유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도 특검이 확인했고 그게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기재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법원도 이런 사실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저는 뭐 그래서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월 달에는 그 탄핵 소추가 되어 있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직 대통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많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최소 78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4일 텍사스주 중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과달루페 강이 범람하면서 캠핑 중이던 어린이 28명을 포함해 최소 68명이 숨졌고 다른 지역에서도 10명이 목숨을 잃는 등 실종자 수만 40명이 넘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텍사스 커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구호 자원 확보와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이 참가하는 2025 동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이 오늘 개막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후 8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중국을 상대로 개막전을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중국전을 시작으로 11일엔 홍콩, 15일엔 일본과 차례로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2025 동아시안컵은 TV조선이 단독으로 생중계합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아쿠아슬론 참가자들이 수영을 하기 위해 서울 석촌호수로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주말 내내 찜통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서울 석촌호수에서는 이색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무더위 속에 호수로 뛰어드는 모습이 시원해 보입니다. 어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열린 롯데 아쿠아슬론 대회였는데요. 석촌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롯데 월드타워를 달리는 이색 스포츠 대회였습니다. 수영을 마친 참가자들은 타워의 123층까지 총 2,900여 개의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참가자들의 표정은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심 속의 호수에서 이렇게 물을 마셔가면서 수영대회를 참가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수질이 대회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요. 기업과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호수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파구청과 롯데가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석촌호수 투명도는 최대 2m까지 증가했고 수질 환경 기준 대부분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한 참가자는 물이 깨끗하고 시야가 좋아서 마음껏 수영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협업을 통한 수질 개선 사업,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도 덥고 습한 공기가 가득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관측됐고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절기 소서인 오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이름에 맞게 이번 한 주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집니다. 중국으로 북상하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인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만큼 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전부터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최대 50mm의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2도, 광주 35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강해지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